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기업 회장이 된 그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비서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하나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목걸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내던진 과거의 증거였습니다. 사람이 평생 짊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칼로 벤 상처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찢어놓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욕망이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시골 마을은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가 짙은 곳이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볏짚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고, 해가 지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웃집에서 된장을 빌려오고, 김장철이면 온 마을이 한데 모여 배추를 절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조건이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마을에 정태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5 마른 체구에 눈빛만은 유난히 뜨거운 사내였습니다. 정태의 아버지는 평생을 논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살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부엌에 불을 지피며 식구들 입에 밥을 넣어주느라 자신의 끼니는 늘 뒤로 미루는 분이었습니다. 정태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으로요. 나도 저렇게 될까봐, 평생 이 흙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태의 가슴 속에는 어릴 적부터 하나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 반드시 크게 성공하겠다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야망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순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22 둥근 얼굴에 늘 수줍은 미소를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순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삭스바느질로 벌어오는 푼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지만, 순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저녁이면 어머니 곁에 앉아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든 복을 가져다 줄 아이라고요. 중매쟁이 아주머니의 소개로 정태와 순이가 처음 만난 것은 마을 뒤편 감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정태는 순이의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순이는 정태의 야무진 눈빛에서 믿음직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연애라 할 것도 없이 몇 번 얼굴을 마주한 것이 전부였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회관 마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잔치상에는 떡과 막걸리가 전부였고 하객이라야 마을 사람 30여 명이 고작이었지만 순이의 볼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날 밤 순이의 어머니는 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로 어머니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이 바랜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은 사슬에 조그만 매듭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정말 소박한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순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외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란다. 우리 집안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거야.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목걸이에는 우리 집안 여자들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단다. 네가 힘들 때 이것을 만지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순이는 그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수십 년 뒤 운명의 고리가 되어 다시 돌아올 줄은. 결혼 후 정태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돈을 벌어 오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떠났습니다. 순이는 시골에 남아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녀의 하루는 쉼없는 노동이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빨래를 하고 무거운 지게를 지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며 순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갈라진 손등의 통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태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 현장에 인부로 시작했습니다.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남들이 쉴 때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악착 같은 성실함은 곧 눈에 띄었고 현장 소장의 신임을 얻어 작은 하도급 일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자 정태의 눈앞에는 더 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고급 승용차 강남의 번화한 거리. 그가 꿈꾸던 세계가 바로 손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수록 정태의 마음속에서 시골은 그리고 시골에 남아있는 아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끔 순이가 서울에 올라오면 정태는 불편했습니다. 거친 사투리, 투박한 손 유행과는 거리가 먼 옷차림. 사업 파트너와 식사 자리에서 순이를 소개해야 할 때면 정태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순이가 서툴게 포크를 잡고 메뉴판을 읽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순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순이로 인해 드러나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던 해 정태는 순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새방에서였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레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서 김을 올리고 있었고 순이는 남편의 양복에
다림질을 하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태는 순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평생 가난뱅이야. 나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해. 당신은 날 끌어내리기만 할 뿐이야. 순이는 다리미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다리미가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부서진 것은 순이의 가슴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면 고치겠다고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냉정하게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새빵 앞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은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목걸이 위로 흘러내렸고 순이의 눈물도 빗물에 섞여 골목 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팍에 목걸이를 꼭 끌어안고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태는 과거를 지우듯 순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가 원하던 대로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빗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러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골에는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가 계셨고 아직 다 거두지 못한 가을 거디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남편이 사업이 바빠서 당분간 못 내려온다고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남아있는 붉은 기운을, 예전보다 더 깊어진 침묵을 밤마다 부엌에 홀로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며느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저 곁에서 등을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논밭일을 혼자 해냈고 품삯을 받아 시어머니 약값을 마련했고 겨울이면 새끼줄을 꼬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순이는 결코 그 목걸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리듯이. 한편 서울에서 정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부동산 개발로 확장되었고 1980년대의 경제 호황을 타고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맞았고 고급 아파트에 살았으며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박혔습니다. 정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과거를 잘라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순이라는 이름은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고 시골 마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정태는 과거를 지운 자리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허물어진 옛집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고층 건물을 세우듯 단단하고 화려하게. 그러나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 아래라도 묻힌 것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지는 않는 법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서울 하늘을 뜨겁게 달궜고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가 솟아올랐으며 고속도로가 뻗어나가고 공장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꿨고 누구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태는 그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허벌판을 사들이고 그 위에 아파트 단지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땅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한 번 잡은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태성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회사는 어느새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건설에서 시작해 유통무역, 호텔업까지 정태의 손이 닿는 곳마다 돈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시대가 낳은 사업가라 불렀습니다. 경제지 표지에 그의 얼굴이 실렸고 정재계 인사들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시골에서 맨몸으로 올라온 청년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공을 더욱 공고히 해준 것은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미영, 서울 유수의 재벌가 셋째 딸이었습니다. 단아한 외모의 해외 유학파 출신 사교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여성이었습니다. 정태와 미영의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만 500여 명 축하 화환이 로비를 가득 메웠고 신문 사회면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정태는 순백의 턱시도를 입고 미영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라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섰다고. 미영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최고의 것만을 누렸습니다. 강남의 가장 좋은 학교에 다녔고 중학생이 되기 전에 영어와 불어를 배웠으며 고등학교 때는 미국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태는 자녀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을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이들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정태는 과거를 지우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고향 마을과의 연락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혼인 기록을 정리했고 자신의 이력에서 시골 생활의 흔적을 모조리 삭제했습니다. 출신 학교는 서울의 야간대학으로만 기재했고 고향은 묻는 사람에게 서울 변두리 어딘가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첫 번째 결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지운다고 해서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었을까요? 가끔 새벽녘에 정태는 꿈을 꾸었습니다. 논두길을 걸어오는 여인의 뒷모습, 거칠어진 손으로 밥상을 차리는 조용한 움직임, 빗속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 꿈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무거움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정태는 그럴 때마다 양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그 얼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 경제를 덮쳤을 때도 정태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부도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했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태성그룹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결단력에 감탄했지만 그 결단력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뼛속까지 사무친 두려움. 그것이 정태를 움직이는 가장 깊은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정태는 70을 넘겼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한때 다부졌던 어깨는 조금씩 안으로 굽어들었습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는 혈압과 혈당 수치를 걱정했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태가 정말로 아픈 곳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면 드넓은 저택에 정태 혼자였습니다. 20평짜리 거실에 홀로 앉아 가정부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 때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미영은 사교 모임과 해외 여행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오래였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생일에 꽃배달 한 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정태는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 혼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정태의 마음속까지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이 넓은 집,
이 높은 자리, 이 수많은 재산. 이것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것이었나. 그 물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지만 정태는 고개를 저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에 파묻히면 생각이 멈추니까. 멈추면 괜찮으니까.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태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 박상무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정태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의 습관과 취향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상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새로운 비서를 여러 추천했지만 정태는 번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수진, 32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비서 경력 5년차. 이력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인재였습니다. 실제로 수진은 유능했습니다.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불필요한 말이 없었으며 서류 정리와 일정 관리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정태도 내심 만족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진이 곁에 있을 때마다 정태의 마음 한켠이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불편함보다는 나치금에 가까운 무언가. 수진이 조용히 차를 내려놓는 손놀림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에서 정태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멈추곤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서로의 과거에 어떤 접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정태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닫아둔 문이 덜컹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태는 처음에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든 사람의 예민함이려니 새 비서에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정태는 임원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고 수진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태가 서류에 시선을 떨어뜨리려는 순간 수진의 블라우스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작고 낡은 은빛 목걸이.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러나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 분명한 그 목걸이. 정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고 다시 뛸 때는 2배의 속도로 뛰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직접 사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시골 장터 한쪽 구석 좌판 위에 놓여있던 싸구려 은목걸이. 작은 나무집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1,000원도 안 되던 그것을 정태는 결혼 첫 해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변변한 예물 하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담아서. 순이는 그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금반지보다 좋아요. 그렇게 말하던 순이의 목소리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정태의 귓가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왜? 어째서 저 목걸이가 저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인가? 정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가볍게 목례를 하고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태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목걸이의 펜던트는 나무집 모양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소박한,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단 하나뿐인 모양이었습니다. 장터의 늙은 장인이 손수 두드려 만든 것이라 인맥의 흐름이 약간 비뚤었고 줄기 끝이 살짝 왼쪽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 한쪽이 미세하게 구부러져서 채울 때마다 손톱으로 살짝 눌러줘야 하던 그 잠금 장치. 순이는 늘 그것을 불편해하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태가 사준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며 정태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목걸이가 2개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나무짚에 비뚤어진 인맥, 왼쪽으로 휜 줄기 구부러진 잠금 장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정태의 눈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머리가 기억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순간 시간이 접혔습니다. 46층 회장실의 유리벽이 사라지고 정태는 다시 그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어느 가을밤,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은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비에 젖은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태가 짐을 싸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2 손으로 가슴팍에 목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마저 빼앗길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순이는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야. 그것은 목걸이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태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말한 것은 목걸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증거,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 그런데도 정태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비 속으로, 순이의 삶 밖으로. 회장실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태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는 이 기억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꺼내지 않으는 것이 아니라 꺼낼 수도 없도록 깊이 깊이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그 위에 올렸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콘크리트로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살 여자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 하나가 그 모든 봉인을 단숨에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정태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회장실의 가구들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회장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등을 기대고 70세 노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오가는 동안 정태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멈추지 않고 돌았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회장실로 돌아온 것은 30분쯤 뒤였습니다. 정태는 평소의 표정을 억지로 되찾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를 눌러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서류 파일을 안고 조용히 들어왔을 때 정태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 목걸이 독특하네. 디자인이 참 예쁘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태의 심장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그 미소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떠오르는 순간 정태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사신 건가? 수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에게 받으신 거라고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는 이 목걸이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주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걸 만지면 용기가 날 거라고 하셨어요. 정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나간 뒤 정태는 한 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풀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 그렇다면 순이는 그 목걸이를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가 사준 싸구려 은목걸이를 반세기 동안 소중히 품고 있다가 딸에게 물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정태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루비 브로치도 아닌 시골 장터에서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산 목걸이를 순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날 밤 정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그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혼한 아내 미경은 몇 해 전 별거를 시작한 뒤로 같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평 넓이의 침실에 정태 혼자. 50년 전 순이를 떠나며 꿈꾸던 부와 성공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고요한 어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정태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장 신뢰하는 측근 그룹 전략실에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회장의 전화에 강 실장은 잠에서 깨어 황급히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정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의 이수진,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알아봐 주게. 특히 어머니 쪽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강 실장은 질문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측근이었기에 회장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태는 서재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도시의 상당 부분이 정태의 그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들이 오늘 밤만큼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순이는 살아있는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수진이가 정말로 순이의 딸이라면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이기도 한 것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정태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50년간 외면해온 죄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회색에서 엷은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정태는 창가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에게서 조사 결과가 도착할 그 아침 정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이라는 세월이 응축된 한 여자의 삶 전체였습니다. 강 실장은 그날 아침 9시 정각에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조심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회장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건입니다. 정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 실장이 나갈 때까지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정태가 평생 쌓아 올린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수진, 1994년생. 모친 박순이.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정태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글자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친 박순이. 1952년 충청남도 서천군 출생. 배우자라는 공란이었습니다. 미혼모. 그 세 글자가 정태의 눈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순이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운 것입니다. 서류에는 순이의 이력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보조 공장, 노동자 재봉틀, 일감 새벽 청소. 한 줄 한 줄이 순이가 걸어온 길이었고 한 줄 한 줄이 정태가 걷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현재 거주지
충남 서천군 건강상태 치매 초기 진단. 정태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70세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몸은 회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50년 전 그 시골 마을의 흙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21살의 순이. 그때 순이의 뱃속에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태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순이는 이혼 후 2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정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새 출발을 한 남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었던 것인지, 서류에는 그 이유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순이가 정태의 아이를 혼자 품고 혼자 낳고 혼자 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정태의 친딸이라는 것, 그 한 줄의 사실이 정태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회장실의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정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강 실장이 조사한 순이의 삶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력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고난의 연대기였습니다. 순이는 이혼 후 친정이 있는 충남 서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친정 어머니마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뒤라 빈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만삭의 몸으로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가 혼자 겨울을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혼모라는 시선, 시골 마을의 차가운 편견. 그 모든 것을 순이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봄이었습니다. 순이는 딸아이에게 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을 수 참될 진, 맑고 참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의 순이에 모든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흐려졌을지언정 이 아이만큼은 맑게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수진이를 키우기 위해 순이가 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끼고 세제에 갈라진 손으로 수진이의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밤에는 삭스바느질을 했습니다. 희미한 전연등 아래에서 바늘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옷을 수선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나무를 팔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별이 뜬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하루였고 1년이었고 10년이었고 20년이었습니다.
가난은 끈질겼습니다. 순이의 삶에서 여유로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연탄이 떨어지면 이웃집에 가서 하나만 빌려달라고 고개를 숙여야 했고, 수진이의 학용품을 사줄 돈이 없으면 다른 아이가 쓰다 버린 공책의 남은 페이지를 모아 새 공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이 자신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지만 수진이의 밥그릇만큼은 항상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순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교육이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딸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순이는 그것을 방벽에 정성스럽게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어디 있느냐고. 순이는 그때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단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단 한 번도 정태를 원망하는 말을 수진이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인내와 용서가 담겨 있었는지 정태는 서류를 읽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수진이에게 늘 되풀이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여자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그 한마디의 철학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부족했지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심어준 그 한 문장이 수진이라는 사람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걸이. 수진이의 20살 생일 순이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빛이 바랜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빛깔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수진이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너에게 주는 거야. 우리 집안 여자들의 사랑이 담긴 거란다. 그 목걸이는 금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이에게 그리고 수진이에게 그것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3대에 걸친 여자들의 사랑이, 고난을 견뎌온 손길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 작은 목걸이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이후 그 목걸이를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취직 면접을 볼 때도, 그리고 태강그룹 회장실에서 정태의 비서로 일할 때도 항상 블라우스 안쪽에
그 목걸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에게 어머니의 천이었고 할머니의 축복이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닻이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순이의 현재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지금 서천의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되었고 몸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지만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면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진아, 목걸이 잘 있지? 그것이 흐려져 가는 순이의 기억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딸의 이름과 목걸이. 자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는 병 속에서도 순이가 놓지 않는 두 가지. 그것이 순이의 인생 전부였던 것입니다. 정태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있었던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내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순이가 걸어온 50년의 길이 정태의 가슴 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고급 양복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닐 때 순이는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기울일 때 순이는 끼니를 굶으며 딸의 밥그릇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화려한 삶을 쌓아 올릴 때 순이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삶 중 어느 쪽이 진짜였는지 정태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그날 밤 난생 처음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빌딩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50년 동안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신념의 기둥이 하나씩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가난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내를 버렸고 더 큰 것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텅 빈 회장실과 피 한 방울 나누고도 알아보지 못한 딸과 요양원 침대에서 목걸이를 묻는 늙은 여자.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태가 세운 건물들도 그 불빛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불빛 가운데 단 하나도 정태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둠은 안에서부터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찍은 사진 사업 동료들과의 기념사진. 그 어디에도 순이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워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닮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7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정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늙은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이야. 그 이름을 부르자 댐이 무너지듯 기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태는 서재 한쪽 캐비닛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크리스털 잔에 정량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잔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병째 한 모금을 삼키고 가죽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안쪽을 뜨겁게 데웠지만 정작 정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은 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기억의 문이 그날 밤 마침내 열려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김장하던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해째 되던 겨울마당에 커다란 고무 대야를 놓고 순이와 함께 배추를 절였습니다. 순이의 손은 고춧가루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코끝에도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태가 그걸 손가락으로 닦아주자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100포기도 안 힘들어요. 그때 정태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정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새벽녘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현관에 낡은 구두가 깨끗이 닦여 놓여 있곤 했습니다. 구두약도 변변치 않아 식용유를 묻혀 닦았다는 것을 정태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순이는 새벽마다 정태보다 먼저 일어나 구두를 닦고 도시락을 싸고 작업복에 풀을 먹여 다림질을 했습니다. 정태가 눈을 뜨면 순이는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여보. 그 한마디가 정태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정태는 부끄러운 과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유일하게 사람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은 서울로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김을 싸고 깨소금을 뿌리고 소금에 절인 매실을 가운데 박았습니다.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정태의 손에 쥐어주며 순이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가서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아프면 안 돼요. 정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아는데 돌아서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태는 그날 그 주먹밥을 버스 안에서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돌아갈 것 같아서, 먹으면 순이의 눈물이 입안에서 느껴질 것 같아서. 위스키 병이 반쯤 비었을 때 정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도망쳐 온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가난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순이를 버린 것은 순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곁에 서면 자신의 초라한 과거가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출신 공장 노동자 가진 것이라고는 빈손뿐이었던 청년. 그 청년이 부끄러워서 그 청년을 사랑해준 여자까지 지워버린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순이를 짐이라 여긴 것이 아니라 순이가 비추어주는 거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작은 자신이 서 있었으니까요. 사랑을 짐으로 여기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온 50년. 그 갑옷이 지금 안에서부터 녹슬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태 뒤로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실크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미영은 서재 안의 위스키 냄새와 정태의 붉은 눈을 한 번에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직감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정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살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시골에 첫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는 것을. 미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초에 당신 서류를 정리하다가 호적에 말소된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물어볼까 했지만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미영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채 두 걸음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긴 세월에 걸쳐 침전된 마른 슬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진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였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전부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의 말은 잔인할 만큼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는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다만 그 사람한테는 당신이 해야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문이 닫히고 미영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정태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사람한테 해야 할 말, 순이에게, 그리고 수진에게 말해야 하는가? 정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당신을 버린 그 남자라고 말해야 하는가? 말하면 수진의 세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침묵의 이유도, 스스로 일궈낸 삶의 의미도 흔들릴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비겁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나쁜 종류의 인간으로 어떤 선택이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태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선택은 자기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만큼은 자신이 상처받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수진에게 가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요양원에 누워있는 순이에게. 아직 기억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순이에게. 아니, 기억이 남아있든 없든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70대의 대기업 회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은 그가 평생 피해왔던 길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야망이 앞을 가렸고 중년에는 바쁨이 핑계가 되었고 노년에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정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낮아지고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이 바뀔수록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차는 앞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정태의 마음은 5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지명을 입 밖에 꺼낸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혀 위에서 굴러가는 고향의 이름은 낯설면서도 아팠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부러졌다가 잘못 붙은 뼈를 다시 만지는 것처럼. 정태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은 상처받은 사람의 것이지 상처를 준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눈물은 자격 따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멈추지 않고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사람도 그래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24살의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30살의 정태는 잊었고 40살의 정태는 비웃었고 50살의 정태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야 정태는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향 읍내로 접어들었을 때 정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길은 넓어졌고 건물은 달라졌지만 산의 능선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능선 아래 어딘가에 순이가 있었습니다. 정태는 읍내 초입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기사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겠다고.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정태는 고개를 저저었습니다. 이 길만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갈 수 없.
없는 길이었습니다. 죄를 짊어진 사람이 벌을 받으러 가는 길에 편한 뒷좌석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정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구두가 시골 흙길 위에서 어색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다리가 저릿저릿했지만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평생 걸어온 길에 비하면 읍내버스 정류장은 예전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나무 벤치는 스테인리스 의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류장 옆 구멍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순이와 함께 떡볶이를 사 먹던 분식집은 세탁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이 작은 마을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의 눈에는 자꾸만 50년 전의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이가 웃으며 걸어오던 그 길. 장날이면 콩나물 한 봉지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돌아오던 그 모습. 정태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굽이치는 모양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심장이 지워도 발바닥에 새겨진 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태는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살던 집이 있던 곳. 방 하나, 부엌 하나였던 작은 집.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 이불을 2겹씩 덮어야 했고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어 순이가 밤새 부채질을 해주던 그 집. 집은 없었습니다. 허물어진 지 오래인들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한 빈 공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담장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 집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순이와의 시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태는 그 공터 앞에 섰습니다. 오래 한참을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는 잡초 사이로 한 발짝 들어가 마루가 있었을 자리에 서 보았습니다. 순이가 된장찌개를 끓이던 부엌이 있었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정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꼴로 평생 살 수는 없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순이는 그 꼴보다 더 못한 꼴로 평생을 살았고 정태는 그 꼴보다 훨씬 나은 꼴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빈 공터 앞에 서 있는 정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정태는 돌아섰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알아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마을에서 20분쯤 더 들어간 곳에 있는 작은 요양원. 순이가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앞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주황빛 감이 가지마다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태는 요양원 입구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이 작은 문 하나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노인이 시골 요양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낯설었을 겁니다. 면회 오셨어요. 간호사의 물음에 정태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네, 아나애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내. 그 두 글자를 입 밖에 꺼낸 것이 50년 만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는 정태의 아내는 따로 있었지만 정태의 심장이 아는 아내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늙은 몸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 햇살이 들어오는 방.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한평생 남의 빨래를 하고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남의 아이를 돌보며 살아온 손은 마디마디 굵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태가 버린 뒤로도 그 손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태는 앉지 못했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편히 앉을 자격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태는 천천히 순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순이의 눈이 창밖에서 정태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태를 보고 있었지만 정태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순이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뒤였습니다. 정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순이야 나야 정태야. 순이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빛이 스쳤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심장은 기억하는 걸까요? 이름은 잃어도 목소리는 남는 걸까요? 순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이 올라왔습니다. 마디가 굵고 갈라지고 주름투성이인 그 손이 정태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정태의 볼에 닿았습니다. 거칠었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정태야,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정태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50년간 쌓아 올린 모든 허세와 위엄과 체면이 그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양복 위로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50년 전에 버림받고
평생을 혼자 살고 치매에 걸려 모든 기억이 흐려진 이 사람이 정태의 얼굴을 보자마자 꺼낸 첫 마디가 밥은 먹었냐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밥은 먹었느냐고 정태는 순이 앞에 무릎을 꿇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양쪽 무릎을 꿇고 순이의 갈라진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도 허리를 펴고 섰던 사람이 이 작은 요양원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바닥에 대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순이는 무릎 꿇은 정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치매가 기억은 앗아갔지만 그 눈의 맑음만은 앗아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정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울어? 울지 마. 50년 전 정태가 짐을 싸서 나가던 날에도 순이는 같은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 울어? 울지 마. 자기가 버림받는 순간에도 상대의 눈물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것이 순이였습니다. 반세기가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순이의 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손길은 22살의 신혼 첫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정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다가 소리 내어 울다가 다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순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끊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이 정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빛이 부서져 방 안에 따스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순이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성녀의 후광처럼 순이의 손길은 반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산은 바로 은서였습니다. 순이의 딸, 정태의 딸,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 아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 정태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 씨에게 가족이 찾아오는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분이 매주 오신다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올 때마다 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직접 끓여 오신다고. 정태의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자리를 그 작은 아이가 평생 지켜온 것입니다.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내일이 면회 오시는 날이라고. 정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얼굴로, 어떤 말로 5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딸 앞에 선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정태는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너머로 순이의 하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내일 이 문 앞에 다시 서야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내일 은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시 만들었다가 또 부쉈습니다. 어떤 말도 50년의 침묵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과도 순이의 새벽 노동을, 은서의 외로운 어린 시절을, 아버지 없이 견뎌야 했던 수만 개의 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을, 순이의 손길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면 이제는 은서 앞에 서야 할 차례라는 것을, 설령 그 아이가 자신을 증오한다 해도, 설령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해도 그것은 정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새벽녘 정태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은서를 회장실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업무 관련 면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정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무언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태는 회장실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두 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박정태와 한순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작은 면사무소에서 손을 잡고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 정태가 순이를 버린 뒤에도 순이는 이혼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또 하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22의 정태와 20의 순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정태는 어색하게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정태는 아직 야망에 눈이 멀기 전이었습니다. 순이의 웃음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 연설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딸 한 명을 앞에 두고 나무집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언제나처럼 그 은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순이가 평생 지키다 딸에게 물려준 그 목걸이. 은서는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붉었고 책상 위에 업무 서류 대신 낡은 종이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앉으세요. 정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태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린 듯 숨만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씨,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야. 은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태는 책상 위에 혼인신고서를 은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서의 시선이 종이 위로 내려갔습니다. 박정태, 한순이,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한마디가 회장실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는 입을 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50년 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순이를 떠났다는 것. 더 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사랑보다 컸다는 것. 순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떠났다는 것.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을지 모른다는 것. 정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지고 때로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 정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버린 나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는 안다. 그걸 안다.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이 된 것처럼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배신감이, 분노가, 슬픔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은서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시면서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신 게. 은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었군요. 그 한마디에 정태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고개가 떨어지고 등이 구부러지고 70이 넘은 노인의 몸이 의자 위에서 작아졌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녀는 목걸이를 꽉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은빛 세공이 살갗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은서의 마음속에 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적 은서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상처받고 울며 돌아온 날, 순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 사람을 미워하면 네 마음만 아프단다. 그 말은 순이가 평생 지켜온 신조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고,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고,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미움 대신 묵묵히 살았습니다. 딸을 키우고 이웃을 돌보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닦지 않으는 채 목걸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은빛 세공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작은 빛의 알갱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목걸이에 담긴 건 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인내이고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버린 모든 것이겠죠. 정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못은 정태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50년 전에 벼려놓은 못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뿐이었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태는 이제 은서가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은서는 문 앞에서 멈춰뒀습니다.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정태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정태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은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태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혼인 신고서와 사진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은서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그 말은 정태에게 심판이자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반쯤 열린 문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가늘고 아주 희미한 빛이었지만 70 넘은 노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태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50년 동안 짓지 못한 집을 이제라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그 빛이 회장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혼인신고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두 이름이 석양빛 속에서 처음 쓰였을 때처럼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2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정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네가 평생 찾아 헤맬 모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기에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써야 했습니다. 정태는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은서 곁에 서보겠다. 네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빈 회장실에 그 말이 낮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어쩌면 어딘가에서 순이가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순이는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정태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회장실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더 자주 불렸던 대표이사,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떠났습니다. 이사회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날, 임원들은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정태여의 눈빛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태가 자리를 잡은 곳은 순이가 있는 요양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에 마당이 딸린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50층 빌딩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제는 처마 밑에서 참새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없고 비서도 없고 새벽마다 울리던 주가 알림도 없었습니다. 대신 있는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정태는 비로소 자기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무시했던 제 아내 목소리를요. 매일 아침 정태는 요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방에 들어가면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먼 곳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정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아봐 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 푼이라도 갚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이었으니까요. 정태는 순이 곁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순이가 좋아하던 노래, 빨래를 널며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기억해내느라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음정은 틀렸고 가사도 군데군데 빠졌지만 정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이의 귓가에 잊힌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적 없는 소박한 옷차림의 백발 노인이 매일같이 나타나 말없이 환자 곁을 지키는 모습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깊은 회한을 안고 이곳에 오는지를요. 수지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수지는 순이에게만 말을 걸고 순이의 이불만 여미고 정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정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단단한 벽에도 조금씩 금을 내는 법입니다. 두 번째 가을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요양원에 왔을 때 정태가 순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습니다.
빗이 엉킨 머리카락에 걸릴 때마다 당황하는 모습이 평생 남의 머리카락을 빗겨본 적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가티, 어머니 산책 모시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정태가 평생 들어본 어떤 계약서의 문장보다 무거웠습니다. 정태는 고개를 들었고 수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용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요양원 뒤편의 가을 들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 한쪽 손잡이를, 정태가 다른 쪽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고 들판 너머로 석양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50년간의 어떤 대화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서졌지만 여기 함께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이가 유독 맑은 눈으로 정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안개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안개가 걷힌 것처럼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양쪽에 앉은 정태와 수진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이 고작 한마디를 하지 못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정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이야. 우리 가족이야. 늦어서 미안하다.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피어난 그 미소는 50년 전 시골 마을 작은 예식장에서 하얀 면사포 아래로 내비치던 그 미소와 꼭 같았습니다. 세월이 얼굴을 바꾸고 기억을 지우고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그 미소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양이 요양원 정원을 물들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정태와 순이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순이의 목에는 더 이상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이제 수진의 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한 세대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녹슬고 낡았지만 끊어지지 않은 그 목걸이처럼 사랑도 때로는 상처 입고 잊히지만 끝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가난해지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아직 늦지 않은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의 천이라는 것을, 용서를 구하는 여정의 끝에서 그가 찾은 것은 화해도 아니고 과거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어떤 제국보다 값진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낡은 목걸이 하나에 담긴 사랑은 수십 년의 세월도 녹슬게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석양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옵니다. 코스모스 씨앗을 실어 나르는 가을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요양원 정원을 지나 순이의 창가를 스치고 정태가 매일 걸어오던 시골길 위로 흩어집니다. 씨앗은 땅 위에 내려앉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내년 봄이면 그 자리에 꽃이 피겠지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피어나는 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잊힌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스스로 피어나는 것. 정태가 50년을 돌아서 겨우 도착한 자리가 바로 그 꽃 앞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오늘 잡아주셨습니까?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고 그 후에는 언제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깁니다. 부디 늦기 전에, 부디 놓기 전에 당신의 목걸이가 무엇이든 그것을 소중히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정태가 남은 생을 바쳐 우리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말입니다. 끝.